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 앞에서 국밥집 주인 여인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문간에 서 있는 것은 두 눈이 먼 채 다 해진 누더기를 걸친 늙은 거지 않아 여느 거린과 다를 것 없어 보이는데 어찌하여 이 여인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을까요? 그리고 그 거지의 품에서 나온 낡은 반지꼬리는 어째서 여인이 10년을 간직해온 것과 똑같았을까요? 눈보라 몰아치던 그 밤, 오래전 끊어진 인연의 실이 다시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야담조선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순떡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소장농의 딸로 태어난 순떡은 10살에 어머니를 여의었지요. 어머니는 마른 기침 끝에 피를 쏟고 자리에 눕더니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순떡의 손에 낡은 반지꼬리 하나를 쥐어주었지요. 손때가 반질반질하게 오른 오동나무 반지꼬리로 뚜껑 안쪽에는 어머니가 손수 수놓은 매와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나직이 일렀지요. 순떡아, 바느질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한 땀을 뜨더라도 삐뚤지 않게 사람 대하는 것도 그와 같아야 한다. 어린 순떡은 그 말뜻을 다 알지 못하였으나 어머니의 온기가 벤 그 반지꼬리만은 목숨처럼 품고 자랐습니다. 순떡은 손끝이 야무지고 마음이 고운 처자로 자랐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어찌나 정갈한지 순떡이 지은 옷은 실밥 하나 삐져나온 데가 없다는 소문이 고을에 자자하였지요. 그 소문이 고을 제1가는 박부자댁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마침 박부자댁에서는 몸이 약해 방 안에 들어앉아 지내는 날이 많은 둘째 아들 박서방의 혼처를 구하던 참이었지요. 억척스러운 규수보다 마음이 순한 처자가 낫겠다 하여 가난한 집 딸 순떡을 며느리로 들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그 큰 기와집 대문을 들어서던 날 순떡이 가져간 것이라곤 옷 몇 벌과 어머니의 반지꼬리가 전부였지요. 남들은 가난한 집딸이 분에 넘치는 자리로 왔다 수군거렸으나 순떡은 그저 정성을 다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 조씨 부인은 눈매가 서늘하고 말투가 매서운 여장부였습니다. 근본 없는 집딸이 감히 이 집 며느리가 되었다며 처음부터 순떡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요. 순떡을 볼 때마다 혀를 차며 말하였습니다. 근본 없는 것이 무얼 알겠느냐? 어디 얼마나 하는지 두고 보자꾸나. 그러나 순떡은 그 말에도 고개를 숙이고 더 부지런히 몸을 놀렸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엌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손수 차렸지요. 빨래며 바느질이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몸이 약한 남편을 위해서는 밤마다 손수약을 달여 올렸습니다. 박서방은 그런 아내를 애틋이 여겼지요. 미안하오. 나 같은 병약한 사람에게 시집와 고생만 하는구려. 순떡은 남편의 손을 잡고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서방님이 곁에 계신 것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순떡의 고운 마음씨는 집안 아랫사람들 사이에서 먼저 소문이 났습니다. 부엌이라는 늙은 종이 알아누우면 순떡이 손수 죽을 쑤어 먹였고 행랑아이가 발을 다치면 밤새 헝겊을 갈아대어 주었지요. 조씨 부인도 그런 며느리를 곁에서 지켜보며 매섭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는 순떡을 시기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맏며느리 허씨였습니다. 허씨는 시집 온 지 오래도록 자식이 없어 마음이 늘 날카롭게 곤두선대다 이 집 재산을 언젠가 제 것으로 삼으려는 욕심으로 가득한 여인이었지요. 순떡이 시어머니에게 조금씩 인정받는 낌새가 보이자 허씨의 시기심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릇이 깨지면 순떡 탓, 곡간에 곡식이 축나면 순떡 탓이라 하였으나 순떡은 변명하지 않고 그저 입술을 깨물며 견뎠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하리라 믿으면서 말이지요. 그렇게 시집살이 3년째 되던 겨울, 본디 약하던 박서방의 몸이 부쩍 나빠졌습니다. 순떡이 밤낮으로 약을 다리며 이마에 땀을 닦았으나 박서방의 숨은 나날이 가늘어져만 갔지요. 어느 눈 내리는 새벽 박서방은 순떡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순떡이,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오.
어머니께서 그대에게 모질게 하시더라도 너무 서러워 마오. 다 지나면 알아주실 것이오. 그 말을 끝으로 박서방은 눈을 감았고 순덕은 23 꽃다운 나이에 청산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순덕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순덕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은 것은 이 집에서 순덕의 자리가 하루아침에 위태로워졌다는 사실이었지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반쯤 넋이 나간 조씨 부인의 눈에 순덕은 어느새 아들을 잡아먹은 재수없는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를 맏며느리 허씨는 놓치지 않았지요. 자식도 없이 홀로 남은 청산과부를 이 집에서 완전히 몰아낼 절호의 기회라 여긴 것입니다. 허씨는 밤마다 홀로 앉아 무서운 계략을 다듬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조씨 부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부인이 목숨처럼 아끼는 금가락지 한 쌍을 장롱 깊숙한 곳에서 몰래 훔쳐내었습니다. 순금의 작은 꽃무늬를 새긴 귀한 것이었지요. 허씨는 그것을 들고 순덕이 없는 방에 숨어들어 어머니의 유품인 그 반지꼬리 실타래 사이에 금가락지를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며칠 뒤 조씨 부인이 큰일에 쓰려고 장롱을 열었다가 금가락지가 사라진 것을 알고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내 금가락지가 없어졌다. 이 집에 도둑이 들었어. 곡간이며 광이며 방마다 샅샅이 뒤졌으나 가락지는 나오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맏며느리 허씨가 짐짓 놀란 얼굴로 나서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혹여 둘째 아우님 방은 살펴보셨는지요? 요사이 아우님 방에서 이상한 기척이 들리기에 마음에 걸리던 참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눈초리가 대번에 순덕에게로 쏠렸지요. 허씨는 앞장서서 순덕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마치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듯 곧장 반지꼬리로 손을 뻗어 실타래 속에서 금가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있습니다. 아우님 반지꼬리에서 나왔습니다. 순덕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님, 소인은 정녕 모르는 일이옵니다. 소인은 결코 그 가락지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소인을 모함하려 넣어둔 것이 분명합니다. 순덕은 무릎을 꿇고 애타게 호소하였으나 아들 잃은 슬픔에 마음이 병든 조씨 부인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지요. 오직 며느리의 반지꼬리에서 나온 금가락지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 도둑년을 봐라. 제 서방 잡아먹은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시어미 물건까지 훔쳐. 저런 년을 어찌 한 집에 두겠느냐? 조씨 부인은 눈보라 치는 마당으로 순덕을 끌어내라 명하였습니다. 오늘로 저것은 이 집 사람이 아니다. 당장 내쫓아라. 순덕은 그 길로 한겨울 눈보라 속으로 쫓겨났습니다. 몸에 걸친 것이라곤 호쩌고리 한 벌뿐이었고 어머니의 유품인 반지꼬리마저 도둑의 증거라 하여 조씨 부인이 빼앗아 두었으니 정말로 빈손이었지요. 대문이 쾅 하고 닫히던 그 소리를 순덕은 평생 잊지 못하였습니다. 순덕은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흐느꼈지요. 억울함이 뼈에 사무쳐 눈물조차 뜨겁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갈 곳 없는 순덕은 정처 없이 눈길을 걸었지요. 친정은 이미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남은 이 하나 없었고 도둑 누명을 쓴 청산과부를 받아줄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거세어졌습니다. 발이 눈 속에 푹푹 빠지고 손발의 감각이 사라져갔지요. 마침내 순덕은 어느 고갯마루에서 그만 눈밭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얀 눈이 쓰러진 순덕의 몸 위로 소복소복 쌓여갔지요. 순덕은 흐려져가는 정신 속에서 생각하였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아무 잘못도 없이 도둑으로 몰려 이렇게 얼어 죽는 것인가? 어머니, 소녀가 이제 어머니 곁으로 갑니다. 순덕이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려왔지요. 눈보라를 뚫고 등짐을 진 늙은 아낙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고개 넘어 주막을 홀로 꾸리며 사는 3월 할멈이었지요. 3월 할멈은 쓰러진 순덕을 보고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이 눈밭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3월 할멈은 제 등짐을 눈밭에 팽개치고 순덕을 둘러엎었지요. 늙은 몸으로 몇 번이나 눈 속에 고꾸라지면서도 순덕을 놓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안 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이 할미가 어떻게든 살려줄 테니.
3월 할멈은 순덕을 제 주막으로 데려가 아랫목에 뉘고 화롯불을 지피고 뜨거운 물로 온몸을 녹이고 미음을 쑤어 떠먹였습니다. 꼬박 이틀을 사경을 헤매다 눈을 뜬 순덕은 3월 할멈의 따뜻한 손을 잡고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겪은 억울한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지요.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은 3월 할멈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몹쓸 일이 다 있나? 죄 없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다니. 하늘이 무심하시지. 3월 할멈은 순덕의 손을 다독이며 말하였지요. 이복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 법이야. 갈 곳 없거든 이 할미와 함께 지내세. 나도 늙어 혼자 이 주막을 꾸리기가 벅찼던 참이네. 그날부터 순덕은 3월 할멈의 주막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순덕은 본디 손끝이 야무진 사람이라 무슨 일이든 금세 배웠습니다. 특히 국밥 끓이는 솜씨가 나날이 늘어 순덕이 끓인 국밥은 국물이 진하고 깊어 한번 맛본 길소는 반드시 다시 찾아왔지요. 순덕은 국밥 한 그릇을 내더라도 늘 어머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한 땀을 뜨더라도 삐뚤지 않게. 뜨거운 국밥을 앞에 두고 배고픈 길손이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면 순덕은 제 배가 다 부른 것 같았지요. 3월 할멈이 그런 순덕에게 말하였습니다. 순덕아, 너는 국밥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파는구나. 그 마음이면 어딜 가도 굶어 죽진 않을 게다. 세월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봄이면 나루터에 버들잎이 돋고 여름이면 장마가 지나가고 가을이면 국밥을 찾는 손이 부쩍 늘고 겨울이면 화롯불 앞이 길손으로 가득 찼지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는 동안 순덕은 국밥 솜씨로 나루터 일대에 이름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부쩍 늙은 3월 할멈이 병석에 눕는 날이 많아지자 순덕은 친어머니를 모시듯 정성껏 병수발을 들었지요. 마침내 3월 할멈은 순덕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순덕아, 이 주막을 내게 물려주마. 너는 자식보다 나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하마. 사람이 미워도 끝까지 미워하지는 말거라. 미움은 제 속만 태우는 법이니. 순덕은 그 유언을 가슴 깊이 새겼으나 그때는 그 말이 훗날 제 삶에서 얼마나 큰 뜻을 지니게 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3월 할멈이 떠난 뒤 순덕은 주막을 물려받아 번듯한 국밥집으로 일구었습니다. 낡은 지붕을 새로 이고 상을 늘리고 부엌을 넓혔지요. 순덕의 국밥은 언 사람을 녹이고 배고픈 사람을 채우고 지친 사람을 위로한다 하여 사람들은 그 집을 인심 좋은 국밥집이라 불렀습니다. 순덕은 넉넉해진 뒤에도 제가 겪은 배고픔과 서러움을 잊지 않았지요. 끼니를 잊지 못하는 거지가 문 앞에 오면 국밥 한 그릇을 아무 말 없이 내주었고 갈 곳 없는 아이가 있으면 거두어 밥을 먹였습니다. 사람들은 저 집 주인은 살아있는 부처라 하였지요. 그러나 순덕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아무 죄 없이 도둑으로 몰려 쫓겨나던 그날의 억울함,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마저 빼앗기고 나온 그 아픔이었지요. 밤이 깊어 홀로 앉아있노라면 매와 한 송이 수놓인 그 반지꼬리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한편 순덕을 내쫓은 박부자 댁은 그 사이 어찌 되었을까요? 순덕을 없앤 뒤 살림을 소나기에 쥔 허씨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심지 굳지 못한 허씨의 남편이 노름판에 빠져 논밭을 하나둘 날리기 시작하였지요. 곡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논밭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동안 허씨는 제 입속만 챙길 뿐이었습니다. 늙고 병든 조씨 부인은 홀로 방에 앉아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한숨 짓는 날이 많아졌고 그 한숨 끝에는 언제나 눈보라 속으로 쫓겨나던 순덕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세월이 흐를수록 조씨 부인의 마음에는 이상한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3년을 한 집에서 지켜본 순덕은 결코 남의 것에 손댈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찌 그 반지꼬리에서 금가락지가 나왔던가. 그리고 그날 그토록 앞장서서 반지꼬리를 뒤진 사람이 하필 허씨였던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러던 어느 날 조씨 부인은 우연히 허씨가 몸종과 나누는 이야기를 방문 밖에서 듣고 말았습니다. 몸종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마님, 그때 그 둘째 아씨 반지꼬리에 가락지를 넣으신 일이
여태 탈이 없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허씨가 서늘하게 웃으며 대꾸하였습니다. 쉿, 그 입 다물어라. 그 여우 같은 것을 내쫓았으니 이 집은 이제 다 내 것이야. 그 말을 문틈으로 들은 조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순떡이 그 아이가 도둑질을 할 리 없었다. 내가 죄 없는 며느리를 내 손으로 눈밭에 내쫓았구나. 조씨 부인은 그날부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눈을 감으면 대문 앞에 무릎 꿇고 흐느끼던 순떡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순떡을 찾아 용서를 빌기로 마음먹고 몰래 사람을 놓아 수소문하였지요. 그러나 그 사이 박부자 댁의 몰락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습니다. 허씨의 남편이 마지막 남은 논밭까지 노름으로 날리자 빚쟁이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대문에 빈 문서가 나붙고 세간이며 곡식이며 남은 것이 모조리 끌려나가고 마침내 그 큰 기와집마저 남의 손에 넘어갔지요. 아수라장 속에서 허씨는 미리 빼돌려 숨겨둔 재물을 챙겨 제 남편과 함께 야반도주를 하였습니다. 병들고 눈먼 시어머니 조씨 부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매몰차게 버리고 떠났지요. 조씨 부인은 그 무렵 오래 흘린 눈물과 화병으로 두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세당당하던 박부자 댁 안주인이 하루아침에 앞 못 보는 늙은 거지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조씨 부인은 그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으면서도 단 한 가지만은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순떡에게서 빼앗았던 그 낡은 반지꼬리였지요. 매화 한 송이 수놓인 오동나무 반지꼬리. 조씨 부인은 그것을 죄의 증표처럼 또한 언젠가 순떡을 찾아 돌려주어야 할 물건으로 여기며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눈먼 조씨 부인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오직 순떡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고을 저 고을을 밥을 빌며 떠돌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난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흐리더니 저녁 무렵부터 순떡이 처음 쫓겨나던 그날처럼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쳤지요. 순떡의 국밥집에는 눈을 피해든 길손으로 화롯불 곁이 푹 적였습니다. 밤이 이슥해지고 눈보라가 한층 거세어질 무렵 국밥집 문이 삐거덕 열리더니 찬바람과 함께 웬 늙은 거지 하나가 들어섰지요. 다 해진 누더기를 걸치고 지팡이를 더듬거리는 두 눈먼 노인이었습니다. 온몸에 눈을 뒤집어서 하얗게 변한 그 거지는 문간에 선 채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였지요. 지나가는 거리니올시다. 사흘을 굶었소이다. 부디 식은 국밥 한 술이라도 적선해 주시구려. 순떡은 이런 거린을 그냥 돌려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얼른 다가가 거지의 언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이 추운 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십시오. 순떡은 눈먼 거지를 화롯불 가까운 자리에 앉히고 갓 끓인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말아내왔습니다. 어르신, 뜨거우니 천천히 드십시오. 눈먼 거지는 국밥 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지요. 그런데 거지가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뜨려는데 품에 지녔던 무언가가 그만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떡이 무심코 그것을 집어주려 몸을 숙였지요. 그런데 그것을 집어든 순떡의 손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오동나무로 만든 낡은 반지꼬리. 뚜껑 안쪽에 매화 한 송이가 수놓인 순떡이 10년을 하루도 잊은 적 없이 그리워하던 바로 어머니의 그 반지꼬리가 지금 이 눈먼 거지의 품에서 떨어져 순떡의 손안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떡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매화가 수놓인 이 오동나무 반지꼬리가 어찌 이 늙은 거지의 품에서 나온단 말인가. 순떡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꼬리를 어루만졌습니다. 뚜껑 안쪽 매화수의 한쪽 꽃잎이 살짝 풀린 것까지 어머니 무릎에서 몇 번이고 만졌던 바로 그 반지꼬리가 틀림없었지요. 순덕의 눈길이 천천히 눈먼 거지의 얼굴로 올라갔습니다. 세월에 깎이고 고생에 찌들어 몰라보게 늙었으나 순덕은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서늘하던 눈매, 매섭던 입가. 한때 이 사람 앞에서 순덕이 얼마나 떨었던가. 눈앞에 앉아 국밥을 뜨는 이 눈먼 거지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순덕을 도둑으로 몰아 한겨울 눈밭으로 내쫓았던 시어머니,
바로 그 조씨 부인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슴속에서 오만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소용돌이쳤지요. 원망, 분노, 서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까지 뒤섞여 밀려왔습니다. 10년을 사무쳤던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요. 저 사람이다. 아무 죄 없는 나를 도둑으로 몰아 눈밭에 내던진 사람. 내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내 어머니의 유품까지 빼앗고 나를 짐승만도 못하게 내쫓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밥을 빌어먹고 있구나. 그러나 정작 눈먼 조씨 부인은 제 앞에 앉은 국밥집 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두 눈이 멀어 그저 어느 인심 좋은 국밥집에 들어와 적선을 받는 줄로만 알 뿐이었지요. 조씨 부인은 국밥을 한술 뜨고는 목이 메어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이 늙은 것이 무슨 복이 있어 이런 뜻인 국밥을. 주인장, 참으로 고맙소이다. 이 은혜를 잊지 않으리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덕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순덕은 반짓고리를 손에 쥔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요. 이 사람을 지금 당장 내쫓을 수도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당한 그대로 저 사람을 눈보라 치는 이 밤에 문 밖으로 내던질 수도 있었지요. 원수가 제 발로 굴러들었으니 그동안 쌓인 원한을 갚는다 한들 누가 순덕을 나무라겠습니까? 순덕의 마음 한쪽에서 그런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덕의 귓가에 오래전 3월 할멈의 마지막 말이 되살아났지요. 사람이 미워도 끝까지 미워하지는 말거라. 미움은 제 속만 태우는 법이니. 그 뒤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습니다. 바느질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한 땀을 뜨더라도 삐뚤지 않게 사람 대하는 것도 그와 같아야 한다.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순덕은 오래도록 마음속에서 싸웠습니다. 원한을 갚으라는 목소리와 도리를 지키라는 목소리가 서로 부딪혔지요. 그러나 마침내 순덕은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을 지금 내쫓는다면 나는 저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죄 없는 사람을 눈밭에 내던진 저 사람이나 눈먼 늙은이를 눈보라 속에 내치는 나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다. 순덕은 눈물을 닦고 조씨 부인 앞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어르신, 국밥이 식었겠습니다. 뜨거운 것으로 다시 말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이 눈보라가 그칠 때까지 여기서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조씨 부인은 그 다정한 말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지요. 이 은혜를 어찌, 주인장은 어찌 이리 마음이 고우시오. 순덕은 조씨 부인의 언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거칠고 야윈 손을 잡는 순간 순덕의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날 밤 순덕은 조씨 부인을 아랫목에 뉘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눈먼 조씨 부인이 잠든 곁에서 밤새 그 반짓고리를 어루만졌지요. 순덕은 조씨 부인이 어찌하여 이 반짓고리를 여태 품고 있었는지 궁계 속지요. 도둑의 증거라며 빼앗아 두었던 물건을 어찌 저 지경이 되도록 버리지 않고 지녔던 것일까? 순덕은 그 반짓고리를 가만히 열어보았습니다. 실타래와 헝겊이 10년 전 그대로 담겨 있었지요. 순덕이 반짓고리 안쪽을 조심스레 더듬는데 문득 바닥이 여느 것과 다르게 두툼한 것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순덕은 이상히 여겨 바닥을 살살 눌러보았지요. 그러자 얇은 나무 바닥이 스르륵 밀리며 그 아래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둔 비밀스러운 밑바닥이었지요. 그 안에는 곱게 접힌 한지 한 장과 작은 헝겊에 싼 무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순덕이 떨리는 손으로 헝겊을 풀자 그 안에서 순금으로 만든 금가락지 한 쌍이 나왔습니다. 10년 전 순덕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던 바로 그 금가락지였지요. 순덕은 영문을 몰라 접힌 한지를 펼쳐 등잔불을 가까이 당겨 읽어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서툴지만 정성 들여 눌러 쓴 글씨가 빼곡하였지요. 그것은 조씨 부인이 두 눈이 멀기 전 마지막 힘을 다해 적어둔 참회의 글이었습니다. 순덕아, 이 죄 많은 늙은이가 내게 몹쓸 짓을 하였구나. 그날 내 반짓고리에서 나온 금가락지는
네가 훔친 것이 아니었다. 맏며느리 허씨가 제 손으로 훔쳐다 내 반지꼬리에 숨기고 너를 도둑으로 몰았던 것이다. 내가 그 사실을 뒤늦게 제 귀로 똑똑히 듣고서야 알았다. 그런데도 나는 아들 잃은 슬픔에 눈이 멀어 죄 없는 너를 눈밭에 내쫓았으니 이 늙은이의 죄가 하늘에 닿았구나. 이 금가락지를 다시 이 반지꼬리에 넣어두니 언젠가 너를 만나거든 내 결백의 증표로 삼아다오. 나는 죽기 전에 반드시 너를 찾아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이다. 순덕은 그 글을 다 읽고 반지꼬리를 끌어안은 채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10년을 사무쳤던 억울함이 그제야 눈물이 되어 쏟아졌지요. 저를 도둑으로 만든 진짜 죄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 눈먼 늙은이가 어찌하여 이 반지꼬리를 품에 안고 떠돌았는지,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빌기 위해 앞 못 보는 몸으로 눈보라 속을 헤매온 그 늙은이가 이제는 미움보다 가여움으로 다가왔지요. 순덕은 잠든 조씨 부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조씨 부인이 눈을 뜨자 순덕은 그 곁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실은 여쭐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 품에서 나온 이 반지꼬리는 어디서 나신 것입니까? 순덕이 그 반지꼬리를 조씨 부인의 손에 쥐어주자 조씨 부인은 그것을 더듬어 만지더니 그만 낯빛이 하얗게 질렸지요. 주인장, 어찌 이것을 알아보시오. 이것은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할 어느 죄 없는 며느리의 유품이오. 순덕은 더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으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소인입니다. 어머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던 순덕이 바로 소인입니다. 그 한마디에 조씨 부인의 온몸이 벼락 맞은 듯 굳어버렸지요. 순덕이, 정녕 네가 순덕이란 말이냐? 조씨 부인은 앞 못 보는 두 손을 허공에 뻗어 순덕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그 손끝이 순덕에 젖은 두 볼에 닿는 순간 조씨 부인은 통곡을 터뜨렸지요. 순덕아, 이 죄 많은 늙은이를 용서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둑으로 몰아 눈밭에 내던졌다. 네가 결백한 것을 뒤늦게 알고도 나는 너를 찾지 못한 채 이 꼴이 되었구나. 하늘이 나를 벌하여 두 눈을 멀게 하고 거지로 만든 것이 마땅하다. 순덕은 엎드려 우는 조씨 부인을 일으켜 안았습니다. 어머님, 고개를 드십시오. 소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반지꼬리 밑바닥에서 어머님이 남기신 글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인도 오랜 세월 어머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소인이 쫓겨났기에 3월 할멈을 만났고 3월 할멈을 만났기에 살아남았고 이 국밥집을 얻었고 오늘 어머님을 다시 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진 세월이 소인을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순덕의 말에 그저 목 놓아 울 뿐이었지요. 그날부터 순덕은 눈먼 조씨 부인을 제 어머니처럼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순덕의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남아 있었지요. 순덕이 조씨 부인을 거두어 모신다는 소문이 나루터 일대에 퍼져나가던 무렵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뜻밖의 사람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으니 바로 야반도주하였던 맏며느리 허씨였지요. 허씨는 그 사이 빼돌린 재물마저 남편의 노름으로 다 날리고 이 고을 저 고을을 전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순덕이 나루터에서 크게 국밥집을 일으켜 재물을 모았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이었지요. 허씨의 눈에 다시 시커먼 욕심이 일었습니다. 옳거니 저 여우 같은 것이 재물을 모은 데다 눈먼 시어미까지 데리고 있다니 이것을 어찌 이용하지 못하랴? 허씨는 봉양값을 내놓으라 억지를 부려 재물을 뜯어낼 심산으로 몇몇 무례배를 앞세워 순덕의 국밥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허씨는 국밥집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도둑질하고 쫓겨난 둘째 아우님 아니신가? 그새 남의 국밥집을 차지하고 팔자가 늘어졌구먼. 순덕은 10년 만에 마주한 허씨를 알아보고 순간 온몸이 굳었으나 이내 침착하게 물었지요. 형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허씨는 뻔뻔하게 대꾸하였습니다. 무슨 일이라니? 저 눈먼 시어머니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박씨 집안 어른이 아니신가? 남의 집 어른을 데리고 있으면서 봉양값을 안 내놓다니
그런 법이 어딨어. 당장 그동안 모신 값을 내놓아라. 안 그러면 관가에 끌고 가 내 도둑질죄를 다시 물을 것이다. 무례배들이 험악한 얼굴로 순떡을 에워쌌지요. 국밥집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 있던 눈먼 조씨 부인이 지팡이를 더듬으며 마루로 나왔습니다. 조씨 부인은 그 목소리만 듣고도 상대가 누구인지 대번에 알아챘지요. 조씨 부인은 떨리지만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 천벌 받을 거사. 네가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낯짝을 들이미느냐? 허씨는 눈먼 시어머니가 나타나자 잠시 움찔하였으나 이내 코웃음을 쳤지요. 어머님, 눈이 머시더니 정신까지 흐려지셨습니까? 조씨 부인은 품에서 그 참외의 글과 금가락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여기 이 글이 무엇인 줄 아느냐? 10년 전 네가 내 금가락지를 훔쳐다 순떡이 반지꼬리에 숨기고 죄 없는 사람을 도둑으로 몬 죄상이 여기 낱낱이 적혀 있다. 내가 네 입으로 실토하는 것을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느니라. 허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였습니다. 그 순간 마침 국밥집에서 국밥을 들던 길손 하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그는 이 고을관아의 아전이었습니다. 아전이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지요. 방금 그 이야기 내가 이 두 귀로 다 들었소이다. 죄 없는 사람에게 도둑 누명을 씌운 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오. 게다가 무례배를 앞세워 남의 재물을 뜯어내려 하다니. 이 모든 것을 관아에서 소상히 밝혀야겠소. 아전은 무례배들을 꾸짖어 물리치고 허씨를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허씨는 발버둥을 쳤으나 소용이 없었지요. 관아에 끌려간 허씨는 결국 제 죄를 낱낱이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원님은 남을 모함하여 죄 없는 사람의 인생을 짓밟은 죄, 시어른을 저버리고 재물을 탐한 죄를 물어 무거운 벌을 내렸지요. 10년 전 죄 없는 순떡을 눈밭으로 내몰았던 그 죄가 마침내 제 주인에게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순떡의 억울한 누명이 온 고을에 밝혀지자 사람들은 저마다 순떡을 칭송하였습니다. 죄 없이 도둑으로 몰려 쫓겨났으면서도 원한을 품기는커녕 저를 내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마음씨에 모두가 감복하였지요. 순떡이네 국밥집은 전보다 더 많은 사람으로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순떡의 너른 마음을 함께 맛보려는 것이었지요. 순떡은 그 뒤로도 변함없이 눈먼 조씨 부인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조씨 부인의 두 눈은 끝내 다시 뜨지 못하였으나 그 마음만은 더없이 평안해졌지요. 어느 봄날 저녁 순떡과 조씨 부인은 국밥집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앞 못 보는 조씨 부인이 문득 순떡에게 물었지요. 순떡아, 너는 나를 정말로 용서한 것이냐? 순떡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서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원한을 갚는 것은 오히려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한을 갚고 나면 소인의 마음에는 또 다른 미움만 남았겠지요. 소인은 그 미움을 안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어머님을 위한 것이기 전에 실은 소인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그 말에 오래도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떡아, 내 말이 옳다.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제 속을 태우는 법이더구나. 나는 아들 잃은 슬픔에 눈이 멀어 애먼 너를 미워하였고 그 미움이 결국 이 집안을 무너뜨리고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미움이 미움을 낳고 화가 화를 부른 것이지. 그런데 순떡이 너 하나가 그 모진 고리를 끊었어. 두 사람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조씨 부인은 순떡의 봉양을 받으며 여생을 평안히 보내다 몇 해 뒤 순떡의 손을 잡은 채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였지요. 순떡아, 다음 생이 있거든. 그때는 내가 내 딸로 태어나 이 은혜를 갚으마. 순떡은 조씨 부인을 정성껏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저를 도둑으로 몰아 내쫓았던 시어머니를 순떡은 끝내 친어머니처럼 보내드린 것이었지요. 순떡은 어머니의 유품인 그 반지꼬리를 다시 곁에 두고 평생을 아꼈습니다. 매와 한 송이 수놓인 그것은 이제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순떡의 억울함을 벗겨준 증표이자
미움을 용서로 바꾸어낸 인연의 매듭이었지요. 순덕은 밤이면 그 반짓고리를 어루만지며 어머니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한 땀을 뜨더라도 삐뚤지 않게 사람 대하는 것도 그와 같아야 한다. 순덕은 그 가르침대로 한평생 삐뚤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덕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 죄 없이 도둑으로 몰려 눈밭에 쫓겨났으면서도 저를 내친 사람을 끝내 용서하고 품어낸 그 삶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순덕은 말하였지요. 원한을 갚는 것은 쉽지만 용서는 어렵다고. 그러나 그 어려운 용서야말로 미움의 고리를 끊고 제 마음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순덕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그 미움은 결국 제 속만 태울 뿐이지만 용서로 그 고리를 끊으면 마음의 봄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여러분이라면 그 눈보라 치던 밤, 문 앞에 선 원수에게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용서와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